안녕하세요. 명절 잘 쓰셨죠? 자, 프린트 풀어보겠습니다. 1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일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저번 주에 이런 말씀드렸죠.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2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오해요.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분묘기지권도 마찬가지고요. 무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고요. 3번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X입니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이죠. 이거 말장난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인데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겠죠. 4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다가 그중 하나가 처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맞죠?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성립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고요. 조심하셔야 되고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X죠. 구분지상권에서 항상 조심할 것은 수목은 빠진다. 왜냐하면 땅속에다가 나무를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요. 6번 지역권은 요역제 소유권의 부종화에 이전하며 여기까지 맞죠. 왜냐하면 지역권은 종된 권리고 따라서 지역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도 지역권과 분리하여 요역제 소유권만을 이전할 수는 없다. X입니다. 지역권만은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는 없지만 요역지상의 소유권은 뭐예요?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7번 지역권의 시효 취득도 인정되나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의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 판례는 통로가 개설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표현이라는 말은 공개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그러므로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없고요. 지하의 송수관에 의한 용수지역권 땅속에 있다면 이거는 표현되지 않고 있죠. 따라서 공개되지 않은 것이니까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8번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으나 영구 무한의 존속기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X입니다.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요. 참고로 최장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우리 민법에 딱 한 가지. 전세권만 10년을 넘지 못하고 나머지 모든 권리는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봅니다. 9번 갑은 을의 소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을은 병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전세금의 반환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병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병전 쪽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어 갑은 을과 병 중 누구에게나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병이 안 주면 경미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굳이 전 소유주에게까지 청구할 이유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10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들인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전세권은 직접 지배권이므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 상환만 청구할 수 있죠. 11번 갑은 을소의 단독주택 일부의 X 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에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옵니다. 다시 말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갑처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할 수는 없어요. 다만 다른 누군가가 경매했다면 전세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1번은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12번 을이 갑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을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O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권도 물권이므로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몇 페이지죠? 413페이지입니다. 저당권입니다. 일단 저당권의 의의는 간단하죠. 뭐냐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저당권이고요. 교재 2번에서 근대 저당권의 특질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냅니다. 절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데 그냥 지적 호기심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한번 보자 말이죠. 여기서 근대적 저당이라는 것은 근대 시대 때 뭐 시민혁명 후의 저당이 아니라 현재 독일의 저당 제도를 보통 근대적 저당 제도라고 합니다. 요 독일의 저당 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통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만 따로 거래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순위 확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부정성이 아니라 독립의 원칙 해가지고 독립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아니라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요. 예, 우리는 독립의 원칙이 아니라 부종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저당권을 거래하는 뭐가요?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독일입니다. 그죠? 독일 놈들 이렇게 살아요. 갑이라는 놈이 왠지 독일은 독일 놈에야 어울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세요? 우리보다 센 나라를 우리가 놈이라고 합니다. 독일 놈, 영국 놈, 일본 놈 하다가 캄보디아 사람, 그죠? 베트남 사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묘하게 놈이란 말을 우리보다 센 나라한테 하는데 뭐 독일은 독일 놈이 어울리죠. 갑이 A라는 건물을 구입했어요. 독일 놈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자기가 이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서 이 건물에다가 돈도 안 불리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종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 있어야지만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돈을 안 빌렸으면 뭘 설정할 수 없어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데 얘네는 돈도 안 불리고 채권이 없더라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독립의 원칙인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요 저당권을 각각 증권으로 만들어요. 증권으로 만들어서 이제 유통성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 증권의 1번이라고 인쇄가 됐으면 영원히 안 바뀌겠죠?
따라서 한 번 결정된 순위는 안 바뀐다. 뭐가죠? 순위 확정의 원칙이 있고요. 그러면 이걸 누가 사느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 설정이 달라요. 담보를 설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얘한테가 요 증권을 사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담보를 설정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사는 놈이 생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서 증권을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자신이 건물을 구입한 자금을 대부분 다 뭐 해버려요? 회수를 해버려요. 특징은 자금을 다 회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에게는 채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건물을 샀는데 돈이 부족하면 뭘 받아요? 대출을 받으니까 대출 받는 만큼 자금을 회수할 수는 있지만 뭐가 생겨요? 채무가 생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 팔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다 거의 100% 다 했습니다. 100% 다 회수할 수 있고요. 회수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대출이 없으니까 갑은 뭐 낼 필요도 없어요? 이자 낼 필요도 없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건물을 한 번 구입하면 또 살 수 있고 또 살 수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내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잠보를 해가지고 뭘 빌렸어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를 놈이 돈을 못 갚으면 요 건물이 뭐가 돼버려요? 경매가 돼버리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가 살 집은 이런 짓을 못해요. 왜요? 지가 살 집은 뭐죠? 언제라도 하시라도 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경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하러 이런 짓을 하느냐? 보통 이런 걸 왜 어때 하냐면은 요 건물을 구입해서 자금을 뭐 해버려요? 회수를 하며 요 건물을 뭐 하냐면 임대를 하게 돼요. 임대를 하게 되면 뭐죠? 거의 투자된 돈이 없이 뭐예요? 임대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의외로 그 독일은 부동산 가격이 대단히 쌉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그 최순실 사태에서 저는 가장 충격받은 일이 뭐냐면은 최순실이 독일에서 호텔을 샀죠. 호텔 얼마 주고 샀죠?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5억 2천만 원 주고 샀어요. 객실이 20개가 넘고요. 레스토랑도 있고 거기다가 뭐죠? 독립된 뭐가요? 주차장까지 있는데 그 호텔을 얼마에 구입했냐면 5억 2천만 원에 구입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차가 옆에서 보더니 집 팔고 독일로 이민 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팔면은요. 독일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거대한 호텔 같은 거 사가지고 뭐죠? 영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렇게 좀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게 된 이유는 이런 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임대를 했을 때 투자된 돈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으니까 임대받는 돈이 다 뭐 임대료가 다 뭐예요? 수익이 되니까는 굳이 비싸게 임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근데 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빌려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세입자들이 침해를 받겠죠. 그죠? 요것도 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독일은 기본적으로 깔셉니다. 걔네들은 뭘 안 줘요? 보증금을 안 줘요. 그래서 임대에서 살고 있던 집이 경매가 되면 이사를 가야 된다는 뭐는 있어요? 번거로움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돈을 띄거나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건물을 임대하러 들어갈 때 굳이 뭘 띄워보지도 않아요. 등기등본 떼어보지도 않아요. 어차피 뭘 안 주니까요? 보증금은 안 주니까요. 이런 게 뭐죠? 독일의 제도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학 이런 시간에 저당권, 유동화 이런 거 배우시죠. 그죠? 그거하고 저당권 유통성하고는 뭐예요? 상관이 없는 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학 이런 시간에 배우는 건 뭐냐면 저당권과 채권을 저당권 유동화 주식회사에서 증권으로 만들어서 투자신탁회사에다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무엇과 무엇이 함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과 채권이 함께 거래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부종성 수반성에 부합하는 제도고 얘네는
뭐만 거래한다는 거예요? 저당권만. 채권 없이 뭐만 거래한다는 거죠? 저당권만 거래한다는 얘기니까 우리 민법에는 저당권에 대한 유통성이 뭐가 되어 있잖아요?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독일과 같은 나라는 저당권만 따로 채권과 분리해서 설정할 수 있고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한 번 결정된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 순위 확정의 원칙. 또 채권이 없더라도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다. 독립 원칙. 이런 원칙 때문에 저당권만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는 순위 승진의 원칙과 부종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려면 항상 무엇과 같이 움직여야 돼요? 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움직여야 되므로 우리는 저당권에 대해서 유통성이 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것은 저당권 유통하고는 뭐죠? 상관이 없는 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통성은 뭐만 거래한다는 거예요? 채권과 상관없이 저당권만 거래한다는 의미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없나요? 재밌어요? 그죠? 저는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시험에는 뭐죠? 절대로 안 나온다. 그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저당권의 법적 승진해 가지고 약정담보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나벌해서 타물건,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고요. 4번 물론 저당권자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요. 4번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다. 2번에서 담보물권의 통일성에서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다. 부종성.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쫓아간다. 뭐죠? 수반성. 불가분성은 뭐였죠? 전액 변제할 때까지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물상대의성은 우리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거죠. 우측에 보시면 저당권의 성립에서 1번 약정 저당권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은 채무자고 을은 누가 되냐면 채권자가 되는데, 일단 저당권은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누구와 설정하는 거냐면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만나서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람으로써 뭐가 성립하게 되냐면 저당권이 성립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종성 수반성이죠. 채권이 있어야지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저당권이 있을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뭐예요? 쫓아가니까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라면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했죠.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채무자죠. 제 아파트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채무자가 뭐가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데, 제가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제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네가 내 대신 저당권 좀 설정해다오. 그랬더니 그 친구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제3자가 뭐가 돼요? 저당권 설정자인 거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칙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핵심 판례에서 판례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 가지 판례, 첫 번째 판례 설명드릴 건데, 이건 뭐냐면 예외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일치되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일치되지 않아도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유효한 것은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데 두 가지 요건을 필요하고 있어요. 첫 번째 판례의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계약금도 줬고요. 중도금도 줬는데 잔금을 안 주고 있어요. 잔금을 주기란 날이 지났는데, 그래서 갑이 을한테 가가지고 아니 왜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 잔금을 안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을이 뭐냐면 돈이 없대요. 남 얘기하듯이 한단 말이죠. 아니 돈 없는데 왜 땅을 사셨어요? 그랬더니 글쎄 말입니다. 이 자식이 뭐죠? 완전 배째라 분위기인 거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녀보면은 항상 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일인데 이렇게 나올 때 실제로 그 사람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뭐 세상에서 제일 없는 무서운 사람이 뭐죠? 돈 없는 사람이고, 실제 이러면 우리 뒤에 오늘 할 건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하면 돼요? 해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인 거고, 갑이 솔직히 땅을 판 이유는 뭐예요? 돈 필요해서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빨리 잔금을 치르고 등기해주고 끝내는 것이 뭐죠? 가장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있는데 을이 어느 날 갑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돈도 없이 땅 사서 미안하다고. 근데 다행히 누가 이 땅을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한테 팔면 잔금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갑이 을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럼 빨리 파시라고. 그랬더니 을이 뭐라느냐면 근데 문제가 자꾸 이 인간이 나를 의심한다고. 저 앞으로 먼저 등기를 해주시면 얘한테 뭐죠? 팔고 매매 대금 받으면 그 돈에서 뭐죠?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냄새나죠? 이거 완전 뭐죠? 사기꾼 모드입니다. 그죠? 실제로 보통 이제 항상 이제 당하는 경우가 뭐냐면 상대방을 너무 믿어서거든요. 그래서 갑은 뭐 딜레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뭐요? 잔금을 받고 싶기도 하고, 근데 잔금도 안 받았는데 먼저 을 앞에 등기를 해주면 요놈이 뭐죠? 병한테 또 팔아먹고 돈 받고 뭐 할 수 있어요? 도망갈 우려도 있고, 그죠? 고민되고 있는데 밥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놈 앞에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먼저 요 잔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해주면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놈이 팔고 돈 받고 도망가 버리면 요 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뭐 하면 돼요? 경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앞으로 아직 뭐가 있어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못 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갑과 정이 부부예요. 정이 뭐죠? 와이프 처인 거죠. 처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을 앞에 뭐죠?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역시나 이놈이 병한테 이전 등기해주고 돈 받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갑이 어떻게 아우 다행이다 해서 요 잔금을 위해서 저당권을 이유로 뭐 한 거죠? 경매를 신청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누가 난리가 났어요? 병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병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저당권은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잔금을 받아야 될 채권자는 누구예요? 갑이고 저당권자는
병이니까 이것이 뭐죠? 불일치되어 있고 따라서 저당권 등기는 무효다라고 병이 뭐하게 돼요? 주장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요거에 대한 판례 답변입니다. 판례 읽어보면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여기서 부수성이란 말은 뭐냐면 부종성, 수반성을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채권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갑과 을과 정 3자 간에 뭐가요? 합의가 존재하고요. 물론 여기는 뭐가 존재합니까? 합의가 존재합니다. 정이 을이 좋다 그런 거죠. 그죠? 존재하고. 계속 보시면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두 번째 요건은 뭐죠? 제3자가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채권자로 볼 수 있다면 이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갑과 정이 부부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과 갑이 이혼하면 정은 갑에게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와이프가. 그러면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거는 네 돈 달라는 거예요? 내 돈 달라는 거예요? 내 돈이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형식상으로는 남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남편만이 뭐예요?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처도 잔금에 대한 뭐인 거예요? 채권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이혼하게 되면 뭘 청구한다고요? 재산분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갑 거인 것처럼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 거이기도 한 거예요? 을이 것이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을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잔금에 대한 뭐이기도 한 거예요? 채권자이기도 한 거니까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험이 잘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같아야 합니다. 다만 3자 간에 뭐가 있어요? 합의가 있고 또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 있다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하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와 저당권이 불일치되더라도 뭐합니까? 유효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정의 경매 신청은 뭐죠? 정당함으로 병이 뭐죠? 난리가 났다. 이런 취지가 됩니다.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판례는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등기해가지고 설정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성립되는데 가번 등기사항은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겠죠. 공시법에서 볼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번 등기 관련 문제에서 1.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입니다. 자, 이런 얘기 있죠.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설정 등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등기를 했는데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소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저당권은 아직도 뭐 되지 않고 있어요? 소멸되지 않고 있으므로 저당권자는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뭐 하겠어요? 가능하겠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법으로 말소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저당권은 뭐가 됐냐면 소멸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뭐 하지 못하냐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죠? 첫 번째 세.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이 사람은 한 푼도 돈을 못 받게 돼요. 그래도 이 저당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뭐가요? 무조건이 중요하다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한다가 아닙니다. 그죠?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경매가 되면 이때는 더 이상 말소회복 등기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 그것이 뭐죠?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무효등기 유용할 수 있고요. 다만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의 객체해가지고 밑에 줄에서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는 지상권과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저당권의 객체는 뭐예요? 부동산, 물건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무엇도요? 권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X. 왜냐하면 저당권과 같은 물건은 뭐에도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피담보 채권 해가지고 가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넘겨보시면 나번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고요. 또 불특정, 불확정, 미래 채권도 상관이 없다. 결론은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얘기니까 설명드릴 게 없고, 2번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해가지고 1번 임차지상 건물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법정 저당권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이 토지 임차인이 갑의 토지의 임차권을 근거해서 건물을 신축하면, 물론 이 건물은 누구 거죠? 을 거죠.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임차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을 빌려가지고 뭐 했다고요?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을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진 않아요. 뭐 2년분 이런 마인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로부터 차임을 받기 위해서 을 소유 건물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연체 차임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에 뭘 압류합니까? 건물을 압류하면 이걸 우리가 뭐죠?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주의할 점은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법정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는 필요 없죠? 설정 등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뭐는 필요하냐면 압류 등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약올르게 되는데, 법정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설정 등기는 필요 없다는 말은 맞지만 등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질문은 뭐죠? X다.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설정 등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뭐는 필요합니까? 압류 등기는 필요하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도급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은 수급인이고 갑은 뭐죠? 도급인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위해서 열심히 건물을 건축해줘서
갑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뭐하게 됐어요?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그지 같은 놈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주지를 않는다면 요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요 갑에게 요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죠?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증후권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제가 건설업자인데 열심히 건물을 지어줬는데 이 인간이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그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증후권이고요. 주의하실 점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급인으로부터 승낙을 얻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수급인이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갑이 과연 승낙할까요? 공사주금 안 주고 있으니까 을이 와가지고 저당권 설정해 달래요. 그러면 을이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갑이 뭘 해줘야 돼요? 승낙을 얻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러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승낙할까요?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을은 유치권을 행사하거든요. 자, 공사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을은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공사 현장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세워놓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현수막 걸고 뭐죠? 을은 뭡니까? 컵라면 사다 놓고 뭐죠? 필승의 결의를 다지고 있을 때 갑이 찾아오는 거죠. 와가지고 야 임마 네가 지금 유치권 행사하는 바람에 공사도 중단됐고 나 임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자식아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해 자식아 라고 방방 뜰 때 을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다 라고 뭐 하게 돼요? 요구하게 되고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승낙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좋다 해가지고 뭐죠? 설정 등기까지 해줬다면 을은 뭐합니까? 유치권을 뭐죠? 풀고 그럼 뭐죠? 공사 진행해서 다 건축한 후에 팔거나 임대해서 갑과 을 모두가 행복하게 됐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좀 결론만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저당권자도 채권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2번 우리 민법에서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X죠. 우리는 뭐죠? 독일 민법과 달리 순위 승진의 원칙입니다. 3번 소유자 저당권이 인정되고 있다. X죠.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뭘 가질 수 없죠? 저당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4번 장래 채권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뭐가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요. 5번 법정담보 물건이다. X입니다. 대표적인 뭐죠? 약정담보 물건이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 계약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 해가지고 1.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고 있죠. 요건 좀 중요합니다. 요 부분은.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요 채권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원금
원본 채권은 당연히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자도 담보가 되고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도 담보가 되고요. 만약에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한 지연배상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경매비용,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담보가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지연배상금과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지만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저당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당권은 쓰이지 않습니다. 주로 쓰이는 것은 뭐냐면 근저당입니다. 동의하시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당권을 딱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무조건 뭘 설정해요? 근저당을 설정하지 일반 저당은 설정을 안 해요. 그러면 왜 일반 저당은 안 쓰이고 근저당만 쓰이느냐? 일반 저당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1억이라고 설정 등기가 됐더라도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의리받아가는 돈이 1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붙기 때문에 금액이 뭐예요? 꾸물꾸물 늘어나게 되고요. 따라서 경매가 됐을 때 의리받아가는 돈이 2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고 뭐죠? 4억일 수도 있고 5억일 수 있다는 것은 치명적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금액이 커진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들을 침해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근저당권은 어떤 개념이냐면 1억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은 1억이라고 설정 안 해요. 보통 뭐죠? 1억 3천 이렇게 큰 금액을 설정하고 나서 거기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은 그 금액보다 뭐 할 수 없어요? 커질 수가 없고 따라서 후순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곳은 뭐예요? 근저당권만 쓰이고요. 저당권은 전혀 안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자 입장에서는 뭔가 만들어 놨는데 쓰이질 않는 거예요. 얇았겠죠? 왜 안 써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야 미친놈아 만들어 놨으면 똑바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거지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자식아 후순위 권리자가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저당권은 못 써 라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연배상금은 1년 분해한다라고 뭐하고 있냐면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1년 분해한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못 써요. 왜냐하면 이자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커지는 것을 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제하지 못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저당권은 쓸 수가 없는 권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지연배상금 몇 년분입니까? 1년분에 안 합니다. 다만 이자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금액이 무제한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반 저당권은 뭐 하지 않습니까? 쓰이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번 목적물의 범위에서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치고 종물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일단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죠. 이게 적을 필요 없는 건데 다 아실 거예요.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층으로 뭐가 됐냐면 증축이 됐을 때 이 저당권의 효력이 2층까지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문제입니다.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따집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요? 종물에도 미쳐요.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증축된 부분이 1층에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이 어디까지 미쳐요? 2층까지 미치는 거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되지 않았어요?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는 미치지 않아요? 2층에는 미치지 않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게임 끝이에요.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효간지 미등기인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설정 후에 증축됐는지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요. 경매 과정에서 요 증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판례 이것들이 지금. 뭐만 가지고 따집니까?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 뭐 따집니다. 원칙에 따라서 부합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미치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나번에서 과실이 나오죠. 일단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과실 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그런가요? 제가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임대료, 월세는 은행이 받는 겁니까? 제가 받는 겁니까? 제가 받겠죠. 그죠? 왜요? 저당권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따라서 지료나 차임은 누가 받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인 집주인이 받는 거죠. 만약에 저당권자가 월세나 지료를 뺏어가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는 뭐가 없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당 토지상의 건물 나와 있는데 건물과 토지는 별개 부동산이므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건물에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일괄 경매권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일괄 경매권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표이지 풀어볼까요?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증축된 건물 구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독립한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성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부합됐으니까 당연히 저당권에게 미치겠죠. 다른 건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인은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부합됐다면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뭐죠? 저당권에게 미칩니다.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줄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러면 저당권액이 토지에 대한 권리에도 미칩니다. 전세권 할 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임차권을 토지에 대해 갖고 있다면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은 어디에 미칩니까? 지상권, 임차권을 미친다. 마찬가지예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이 저당권이 어디에도 미칩니까? 지상권, 임차권을 미칩니다. 따라서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다면 경락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므로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구분 건물 문제는 집합 건물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4번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목적물에 대한 과실을 뭐 할 수 없어요? 수취할 수 없다. 2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중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다는 말은 부합됐다는 얘기죠. 니은번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 임차권 요거죠. 지상권 임차권에 당연히 효력이 미칩니다. 디귿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혹은 전유 부분의 소유자 취득하여 전유 부분이 일치가 된 대지 사용권도 저당권력이 미치고 이유는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 볼 거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물상대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